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춥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오늘 출근 잘 하시고요. 저희도 오늘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간인데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칼바람을 뚫고 이 먼 상암동까지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이렇게 추운데 어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추위에 지친 우리 국민들을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또 일을 벌였습니다. 이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리 서명에 나섰어요. 그것도 경제 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는 그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가서 거기서 서명을 했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와 대화 타협할 생각하지 않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 나를 따르라. 이런 취지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거리에 나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선례도 없었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코미디 아니야? 이게 뭐야? 쇼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오래전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의회주의를 뭐 망각했다 그럴까요? 네. 의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이 없으신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했고요. 어제의 그 사건이 뭐 그런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또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 이후에 보여주신 행태를 보면 이것은 사실 거의 뭐 독재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대통령 한마디에 원내대표를 퇴진시킨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의회 정치가 얼마나 실종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장관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십상시라고 얘기하는 문고리 권력들이 네. 지금 움직이는데 이 문고리 권력들이 이제 의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종의 이제 그 히틀러와 같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뭐 좋은 말로 하면 홍보고 나쁜 네. 말로 하면 이제 세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추운 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사진 한 장을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네. 자기는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의회가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마치 이 자신이 의회보다 낮은 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네. 대단히 무서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정치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기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하나의 거기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대통령께서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자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맑은 눈으로 보시면 맑은 눈. 네, 대통령과 재벌이 한편이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경제 관련 단체들의 서명 운동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나가서 서명했다는 건 나는 경제 관련 단체, 대한상공회의소나 이런 네. 단체들의 편이야. 이거를 직접 보여준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 이제 봐도요. 그 경제단체, 한국의 경제단체들이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네. 사실상 뭐 경제단체라고 해서 거기 중소기업들도 들어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벌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는 전경련과 경총, 이제 경영인 연합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 총연합회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장 대표
이런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긴 합니다만 대한상공회의소도 지금 사실상 회장이 재벌 회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사실상 이제 재벌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단체들이죠. 그래서 이제 맑은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명확하죠. 아, 대통령께서 자영업자나 노동자나 서민이나 중산층과 같이 하고 계시지 않고 네. 재벌과 같이 하고 있구나. 저는 저는 그 사진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맑은 눈으로 보니까 이 서명 운동이 담고 있는 뜻을 그 함의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박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명 운동 하겠습니까? 이 얘기죠.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자신은 국민들과 함께 있다. 국민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은 국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국회를 공격하고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은 총선에서 경제 실정을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뭐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셨고요. 네. 지금 작전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시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10대 거짓말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질 못하니까 네. 이제 본인들은 뭘 하고 싶었는데 야당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갑갑한 게 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저희가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반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재벌과 관련된 재벌을 이렇게 특혜를 주는 법을 그것을 이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코스프레해서 네.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협상 끝에 국회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서민 지원법과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제 재벌 지원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독소조항을 빼가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서민을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그 플래카드 먼저 달고 네, 네. 뭐 이런 활동 이렇게 이제 그 정치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하나의 그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정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데 여당이 그냥 거수위로 전락해 버려서 그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을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떠올려야 되겠죠.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길거리에 나갔죠. 네. 그 농민들이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기 때문에 쌀값을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쌀값을 올리기는커녕 지금 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네. 농민들이 거리에 약속을 나왔죠. 지켜라. 그래서 예. 거리에 나왔더니 물대포를 쏴가지고 네.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잖아요. 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아닌 거죠. 예. 지금 노동계약 한다고 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길거리에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은 또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이른바 잘못된 그 위안부 관련돼서 네. 일본과고 협정을 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안 된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길거리 나왔는데 그 국민들은 또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국민들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국민이 아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국정교과서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창피하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정교과서냐고 또 서명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 국민들은 또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될 때는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대통령이 됐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온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되지 나라가 발전을 할 건데 네. 지금 철저하게 자기를 지지하는 그 재벌들만 국민이다. 그리고 자기의 정책에 반대해서 길거리 나온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해서 지금 이국민 정책을 취하고 있다. 철저하게 이분적인 네.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을 둘로 가르고 네. 그 분열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지금 그 통치 모습을 보여서 네. 이거는 사실상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다. 민주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네, 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죠. 이게 뭐 꼼수도 아니고 있을 수 네.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법이 허술하겠어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법을 폐기했다. 예. 뭐 이제 그걸 이제 부결을 시킨 거죠. 네. 아니 상임위에서 자기 당이 부결시켜 놓고 그거를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네.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역사상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네. 그야말로 우스꽝 아마 기네스북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네. 그 완전히 그 원시 국가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이런, 네. 거기서 자기들이 통과시키려는 법을 상임위에서 통과 안 시키고 네. 부결시키고 그걸 다시 뭐 7일 이내에 3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부의를 해서 뭐 국회의장이 그거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상정 안 하면 그대로 끝인데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확답은 안 했어요. 그래서 선진화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많은 국민들 네티즌들께서는 이게 옛날 삼성 개헌 때 그러니까 날치기를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든 뭐 이런 독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취지하는 모습 정말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선진화법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서명운동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운동에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야당과 그 행정부의 수반이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라면 야당과의 대화의 타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여당 대표를 만난 게 단독으로 만난 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동안 뭐 미국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제도나 이런 것을 계속 받아들이자 미국의 선진화를 따라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독 미국의 정치 제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타협과 대화, 설득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국회 선진화법 논란이 된 것을 뭐 그 전에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국회에서 18대 국회가 끝나가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게 바꾼 거거든요. 그때 바꿨을 때의 그때는 이제 뭐냐면 새누리당도 야당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네네. 그 뭐 그런 생각하에서 이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될 때 서로 이제 누가 여당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해보자고 하는 여야 간에 특히 중진들 간에 네. 그 합의에 의해서 지금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를 하나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그대로 이런 해야 되는. 네, 이런 네.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협상에 뭐라 그럴까요? 협상에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상을 하다가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면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어딘가 가서 전화를 하고 옵니다. 청와대로 전화를 하겠죠. 뭐 청와대인지 어딘지 뭐 그거는 저희가 얘기할 예.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어딘가 가서 전화를 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율적으로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서 그 대화 타협의 정신을 잘 살려가지고 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 난제 중에 하나를 푼 것이 지난번에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법이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이게 공무원 연금을 거의 반쪽으로 그냥 후려치겠다고 하는 것을 네. 저희가 그거는 연금 자체를 공적 연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뭐 저희가 절대 받아줄 수 없다. 공무원들도 다 반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었고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이 원래 얘기했던 대로 반토막 나는 그런 네. 그 말도 안 되는 연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연금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런 정도는 희생을 하겠다. 대신에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건 안 되겠다. 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겠다. 이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되었고 그 결과 공무원 연금 개혁법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무슨 이런 타협을 하느냐. 자신들이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그 공무원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이런 꼬리표를 달아갖고 오느냐.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는 재벌의 이익과 함께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고 재벌연금을 강화 지원하려고 하는 개인 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재벌에서 거죠. 하는. 예. 그러니까 재벌의 금융회사들이 파는 네. 그런 그 개인 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 거대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 저희가 그것을 간파를 하고 그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부는 아니다 그랬는데 그럼 아니라고 한다면 대타협하자 해서 대타협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얘기했던 재벌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력화되니까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커다란 흐름, 그러니까 우리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고 재벌들 배를 부풀리게 하는 이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네.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서 뭐 이런 타협을 하느냐 해서 처음에 공무원 연금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어떻게 이걸 되돌릴 수 없을까. 그리고 이런 거 타협한 그야말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네. 찍어낸 거죠. 그렇죠. 청와대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협상을 하느냐.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 들어왔고요. 공무원들의 지금 그 양대 노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노총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전공노라고 하는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었고 이 양대 노총이 있었는데 공무원 내에서 그 노동조합들이 다 들어와서 사인했거든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타협이죠. 그다음에 교총도 들어왔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 뭐 이 엄청나게 이거 연금 깎으려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타협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들 희생을 하셨지만 이렇게 그 본인들은 희생하지만 공적연금을 더 이상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네. 이거를 해놓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원내대표 찍어내고 사실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재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그 이제 여당 대표 찍어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선을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그런 독소 조항들을 계속 있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청와대가 대화 타협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말 그대로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국민을 얘기했다면 국회가 바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민의의 대표들이 있는데 그런 여야가 합의한 것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거리에 나와서 국민을 찾고 있단 말이죠. 참 지금 생각해봐도 코미디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런 정부 여당의 모습, 청와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보니까 보이네요. 네네. 예, 국민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국민이 정말 누군지 그 국민하고 우리 국민하고 정말 어떤 게 다른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저희 지금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2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서명 운동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경제 관련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좀 듣고 좀 저는 의아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을 담은 파견법 통과를 주장하면서 미국에선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흐름을 따라가려면 파견법을 통과시켜서 생산의 유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의원님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야말로 미국은 굉장히 경쟁 시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잘 이렇게 작동을 하는 이런 거고요. 거기에서 노동자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뭐 다양한 소비자라든가 네. 여기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파견을 한다고 하면 파견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고 막 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프리랜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프리랜서들이 더 많은 돈을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파견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파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그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그 프리랜서 스타일이 많은데 네. 그런 프리랜서 스타일을 한다면 저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고용해야 될 것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파견인 거죠. 그러니까 파견의 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인력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다른 회사에서 꼬우는 이런 방식, 뭐 이런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이렇게 들여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파견 같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네. 한국의 목적은 오직 하나.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간접 고용하려고 하는 이 목적 하에서 지금 파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현실을 너무나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제 네. 단체나 여당에서나 아니 선진국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 영국 이렇게 한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선진화다. 이런 주장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선진국의 노동보호법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혹은 잘못 해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그 벌금을 물잖아요. 네. 손해배상금 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어마어마한 선진국이 돈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의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압해 가면서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거의 뭐 이 정부가 지금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00년 역사가 이렇게 쭉 이끌어 오면서 자본주의 100년 역사가 오면서 정글 자본주의가 있었고 이 네. 정글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노동자를 노예처럼 취급하던 그런 자본주의였거든요. 그 정글 자본주의는 결국 해보니까 경제가 다 망가지더라. 그리고 폭동이 나더라. 네.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른바 노동3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게 유엔 헌장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지금 자꾸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그런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네.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권이라든가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침해됐다고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을 그다음에 유엔 같은 데서 지금 자꾸 경고가 날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재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재벌들이 외국처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우주로 뛰어든다든가 아니면 전기차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재벌들은 끊임없이 청와대를 구워 삶아서 청와대에 로비하고 여당 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지금 노동자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법을 해달라. 이게 한국 재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슨 저 총수들이 그런 이상한 행동 해가면서 기업들은 거덜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면 그것을 이런 이상한 법을 통해서 노동자들 노동 비용을 아껴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그 돈을 벌어볼까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듣는 이 정부 여당의 행태가 너무나 한심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게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걸 마치 우리가 선진화가 안 된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4다. 격차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노동개혁 5법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 법이 다 통과되면 격차 이게 줄어드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정규직의 이게 그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높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네. 지금 34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100쪽으로 네. 높여야 된다. 높여야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100을 34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되면 경제 네.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안 돌아오거든요. 지금 뭐 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네.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노동자 임금 상승률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것이 더 이제 커졌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네. 그 과실은 전부 재벌들이 가져가는. 중소기업도 어렵고 왜냐하면 중소기업 쥐어짜게 하죠. 노동자 쥐어짜게 하죠. 그러니까 그 과실이 절로 가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들도 안 오르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그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이 근로소득자 중에 정 가운데 있는 분이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벌거든요. 예. 그러면 절반이 15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그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15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생활이 가능한가요? 지금 150만 원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나?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얘기를 보면 일자리가 없으면 눈높이를 낮춰라. 네. 그러니까 지금 150만 원 그 일자리도 당신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니 그거를 120만 원으로 낮춰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예, 120만 원짜리 일자리는 많다. 그것도 구하기 어려워? 그럼 중동으로 가라. 지금 그게 네. 이제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혼을 지금 못 하겠다. 그러면 결혼을 못 해? 그러면 우리가 대출해 주겠다. 지금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없는 네. 그런 거고 오늘도 지금 신문에 나왔더군요. 그 뭐 보수 신문이 냈는데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걸 보니까 서울에 그걸 지원받아서 갈 수 있는 데는 6%밖에 안 되더라. 아파트는 6%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어딜 가라는 말이냐? 그게 6%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아파트는 없더라. 이미 네.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이런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보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둘로 나눠서 봐. 너 굉장히 어렵지.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그 너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 원인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요. 쉽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가져가는 분들도 사실상 지금 정상적으로 애를 키울 수 없는, 애들 학비 내고 나면 그야말로 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뭐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네. 한 달에 600만 원을 집에 가져가시는 분이 600만 원을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애한테 그 통닭 한 마리를 사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망설이는, 네. 그걸 사갖고 가면 아빠가 일주일 내내 담배를 끊어야 되는 혹은 뭐 그 자기 용돈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대출 받아서 대출금 받고 갚고 나고 애들 사교육비 시키고 뭐 학원 한두 개 보내고 나면 지금 집안에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누리과정 저렇게 돼가지고 누리과정 또 돈 내라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무상급식 해가지고 그거 좀 하는데 그것도 지금 도저히 뭐 안 되겠다 해서 그거 자꾸 돈 내라고 지금 이렇게 네. 그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쓸 돈은 많아지고 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그 대기업 정규직을 그 소득격차 줄인다는 게 하향 평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시 있는 한번 거죠. 말씀드리면 예. 그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게요. 지금 대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린다면 뭐 비정규직이나 파견 이런 걸로 지금 대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들이랑 이제 어디 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네. 거기 오래 취직할수록 이제 월급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평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연차가 많은 네. 정규직 노동자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네. 이게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조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조선 사람이 휘청거리는데요. 네. 휘청거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 가면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비정규직들이거든요. 네. 그럼 비정규직들은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그다음에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 직장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기술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줄어들죠. 네. 이제 이런 고용이 상황이 불안하니까요. 네, 예.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보면 거긴 임금도 낮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바로 우리의 임금을 중국의 임금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다.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서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의 임금하고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술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 중국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한국 재벌들은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네. 저렇게 경영을 하고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렇게 그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수익을 유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미천이 드러나고 밑바닥이 드러나고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네, 이미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것을 지금 이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정말 히틀러가 사용하던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들을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거의 그 조작하는 거, 여론을 네.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의 여론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여론 조작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네. 저기 나간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종편에서 계속 틀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그러니까요. 참 우리 대통령 고생하시네. 네. 국회가 잘못해서 정치권이 잘못해서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통과 안 시켜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네. 끔찍한 거죠. 이게 그 히틀러 시대의 독일을 연상시키는 네.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뭐 히틀러가 막 그런 얘기하죠. 자기가 뭐 인권을 굉장히 그 보호하는 네. 그런 정부였다. 뭐 그런 얘기들을 뭐 히틀러가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신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회가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데 의회가 그걸 막고 있다. 결국 의회를 해산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방식의 그 여론 조작을 통한 국가 경영,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굉장히 퇴행시키는 네. 그런 아쉬운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김대옥님이신가요? 네, 홍종학 의원님 나오면 오늘 질문. 40대 초반 미혼남인데 한국 떠나는 게 개 이득이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떠나야 됩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네. 그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그럼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내하청 하라는 얘기고, 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정규직까지 지금 비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하는 네. 뭐 정규직이지만 사실상은 비정규직과 그 다름없는 간접 고용 노동자 네. 이 간접 고용 노동자로 다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이 정부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기 어렵고 네. 희망을 찾기 어려우니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여기 파짜에서 지난주에 중식이 밴드인가요? 네, 네. 네,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요. 너무 그야말로 가슴이 절절해 오잖아요. 네. 그야말로 구구절절 오른 얘기고 그게 젊은이들의 삶이고 저는 그분들 노래 중에서 뭐 결혼 애를 낳자고 그러는 게 뭐 미쳤니 뭐 이런 노래가 하나 그런 가사, 있던데 예,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지금 이 가슴에 와닿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 낳고 나면 우리 얼굴은 언제 봐? 그럼 서로 이제 애 키우기 바쁘고 그다음에 애 키우면 서로 이제 맞벌이하고 이래야 되는데 해야죠. 예. 이러면 이건 지금 가정생활 파괴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그야말로 그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타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더 악화를 하고 네. 더 이렇게 노예 같은 호도하고 생활로 있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네. 이런 면에서 지금 이제 메시지 남겨주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지금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야말로 맑은 눈으로 네. 저는 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뭐라고 했습니까?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네. 국민들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 잘 지켰다는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네.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에 나선 건데 이거 보시면서도 의원님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골목상권 다 죽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제대로 규제를 했냐고요. 그럼 중소기업들 적합업종 저희가 그렇게 강화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반대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뭐 어제 김무성 대표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총수 사면권을 엄격하게 했다. 아니 건설업체들이 담합해가지고 그 건설업체가 그거를 저희가 그야말로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합하면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담합해서 걸린 업체들이 다시 소송을 걸어서 최종심 날 때까지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네. 최종심에서는 이제 그 담합했다는 게 이제 판결이 나서 금년쯤 되게 되면 우리나라 아마 건설업체 중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 건설업체 모두를 다 사면해 줬잖아요.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경제민주화를 했다고 이거는 담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담합해서 해먹어라. 네, 이 얘기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정부는 건설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부다. 이게 그냥 드러낸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재벌 중에서도 재벌들이 건설적인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맨날 엄청난 그야말로 요만큼 도로 하나 지면서 네. 수백억 수천억 정말 그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게 맨날 보시게 되면 무슨 고가도로 하나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고가도로 그거 다시 허물고 다시 지하차도 빻다가 뭐 이러잖아요. 네. 그 고가도로 하나 만들면 1,000억 들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예. 몇백억, 몇천억 들어가는 그런 고가도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담합해가지고 그거 불필요한 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다 사면해 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경제 민주화를 했다. 경제민주화를 했다. 아니 총수들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총수 저기 해가지고 사면해가지고 저기 나왔더니 저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분 나와가지고 뭐 가정생활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이상해가지고 지금 뭐 그 재산을 갖다가 회사가 뭐라 그러나요? 그 내연녀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네.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가 뭐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냐고요. 이런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이런 회사들은 벌써 문을 다 닫았어야죠. 그렇죠. 예? 한국의 이런 건설 회사들은 벌써 문을 다 닫아야 되는 이런 건데 이것을 사면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다 됐다고 얘기하는 네.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인식 이것이 오늘 그 정부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카드 수수료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이게 작년 11월인가요? 금융당국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하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어딜 가나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새누리당이 해냈다 이런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이번 새해 전국에 뭐 한 30여만 개 가맹점에서 수수료 폭탄이 날아왔다, 수수료 폭탄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꼼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저희가 이게 3년 내내 저희가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카드 수수료. 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카드 수수료가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톡 네. 그거 우리 돈 내고 씁니까? 아니죠. 안 내고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카카오톡을 그걸 까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카드라고 하는 카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쟁적이냐?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요번에 법이 하나 통과가 된 게 사실은 요번에 카드 수수료 낸 것보다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는 더 이상 독점적으로 카드 회사들이 그 가맹점 업체한테 그렇게 행사하기는 어려울 건데요.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3년 내내 저희가 카드 수수료 낮추자 그러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이제 뭐 영세 중소 사업자는 이제 뭐, 카드 수수료를 예, 인하해 준다. 인하해 준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서 불리하겠다. 자영업자들 표를 얻어야 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카드 업체들이 자기네가 수익성을 맞춰야 되니까 네. 뭐 지금 뭐 3억인가요? 그 매출액이 2억인가 3억인가 그 뭐 업종마다 다른데요. 네. 그리고 이상이면 그 업체는 지금 여기에 그 지난번에 카드 수수료 낮춘데 해당이 안 영세 되니까. 사업자가 안 되는. 예.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 카드 수수료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드 업체들이 이제 수수료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 안 돼서 저희가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네.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희가 1% 카드 수수료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범위인가요? 어떠한 업체라도 1%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런 매출의 규모에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예. 1% 이런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망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망 사업자라는 것은요. 네. 한번 투자를 해놓고 나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를 쓰면 한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현대에서 지금 인터넷이 쫙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들 사업자들 카드 사업자들의 이 독점적인 수수료를 인정을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핀테크 사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새로운 핀테크, 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그런 업체들이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인데 네. 정부는 지금 그게 아니고 독점적인.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담합을 이렇게 네. 간접적인 담합을 이렇게 용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계속 낮춰라. 저희가 이걸 낮추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혁신 기업만 살아남거든요. 네. 그럼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낮추는 기업들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그런 그걸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걸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카드는 그 수수료가 이렇게 낮은 카드입니다. 경쟁을 하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만 남게 되는 그렇게 그런 게 가야 돼야 되는 되는데 것이죠. 여기서는 시장 경제가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정부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뭐 저희는 뭐 하여튼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놓고 나서 자기네들 플래카드 먼저 달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건데요. 예.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저는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난 3년간 카드 수수료 인하하자고 그렇게 요청한 정당이 어딘가. 그거는 뭐 저희가 얘기할 때는 네. 그야말로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3년 전에 카드 수수료 낮췄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이렇게 뒤늦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어제 그 카드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난리법석을 치니까 이것을 좀 미루겠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선거 이후로 네. 그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을 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런 이유를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가 선거 지금 이제 아우성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이거 안 된다. 지금 뭐 매출액 2억이라고 그러지만요. 매출액 2억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적자 보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장사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마다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액이 크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유소들 다 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주유소 업체들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다가왔으니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이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행태입니까? 예, 국민들이 정말 맑은 눈으로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총선에서 꼭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민주당 22년 찍었는데 빚지고 빈민으로 살고 있어요 하셨는데,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황골탈퇴하고 정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뭐 끝으로 인사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너무나 많이 들으신 얘기인데 제가 네.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금 96년도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재벌만 비대해졌고 재벌만 지원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일부 재벌들은 부실화돼 있고, 지금 정부는 그 부실화된 재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온갖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IMF 사태 같은, IMF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IMF 사태가 터지고 그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신 거죠. 선 거죠. 그때 국민들이 깨달은 거죠. 그때 맨날 경제 얘기하던 그 정당이 사실은 경제를 망친 정당이었구나.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탄생이 됐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엄청나게 뭐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경제 위기를 사실상 극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그 정부 이제 빚내고 이런 것들 많이 갚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였던 거여서 그거 처리하다가, 그러니까 참여정부 들어서자마자 2003년도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카드 사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계부채와 비슷한 문제가 그때 이제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90년대 초반서부터 경제를 방만하게 유지해 오면서 이런 것들이 네. 처리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지금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공기업 부채 문제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국가부채, 재정적자,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지금 뭐 170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거 해서 지금 저희 정부,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할지라도 쥐치다거리하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예. 보수 정부가 문제 위기를 만들어 놓고 진보 정부에서는 그 문제 처리하다가 그 경제를 좀 안정화시켜 놓으면 또 망가뜨려 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하지만 하여튼 뭐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잘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서 이렇게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계속 눈이 맑아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만큼 유권자들의 결정,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